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중서부 지역과 호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서로 길고 남북 방향으로 좁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내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에 경북 영주의 경우 이미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주말 철저한 대비와 주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충청 지역에서 넘어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새벽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와 예천 등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비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반까지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저녁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80mm가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어제 오후 5시 안동 이맛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00톤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 종료 시점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유역 최대 규모 댐인 안동댐도 담수율이 60%를 넘기면서 오늘 수문 개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방류로 수위가 가장 높이 상승하는 하류 지점은 1.1m 정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산사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안동의 지방도 한 곳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도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비탈면이나 계곡과 농수로 등 위험 지역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곳곳에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이 상당한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 50에서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 비는 내일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더해지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 이어지겠고요.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강변이나 상습 침수구역 인근으로는 접근에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양극 소재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에코프로와 경상북도, 포항시는 2차 전지 양극 소재 신규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오는 2028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요. 2차 전지용 원료와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을 수행하는 2차 전지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 블루밸리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 구축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에코프로는 현재 18만 톤 규모인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 규모를 2028년 71만 톤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며 시간당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강풍주의보는 내일 밤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모레인 일요일 오후부터 파고는 1.5에서 2.5m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과 운항 시간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2일 지역 농산물의 이용성 증대를 위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기술인 울릉호박, 제빵용 금형 등 2건에 대해 관내 가공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기술 이전 받는 울릉호박 제빵용 금형은 오븐에서 제조 가능한 다양한 빵과 과자류에 적용할 수 있는 빵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창업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릉도 특산물인 맷도로박 모양의 상하부 디자인을 모두 배치해 완성 제품에서 호박 모양을 잘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울릉도 고유 특산 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연구 개발 결과물들이 가공 창업으로 이어져 울릉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네. 물가 흐름을 고려해서 결혼 자금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한다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2022년에 출생아 수가 25만 명 정도로 70년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 증여세 공제 기준이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 대략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흐름을 고려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개정 사항을 같이 검토해보고 신혼부부가 많이 고민하시는 주택을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나요? 증여세는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보통 결혼을 할 때 혼수용품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다행히도 현재 세법에서는 통상 결혼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사용품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고가의 물건은 혼수용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현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10년간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을 합해서 5천만 원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이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결혼자금 중에서 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취득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증여로 받는 경우에 한정해서 네. 별도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지만 주요 지역 평균 전세 가격 통계 등을 참고해서 현재 공제 한도액인 5천만 원의 2~3배 수준인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네. 만약 1억 5천만 원으로 증여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네. 1억 5천만 원까지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 증여세와 비교하자면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결혼하는 사람부터 이게 적용이 될까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세법 개정 사항은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혼인신고 전 1년, 신고 후 1년, 총 2년간 증여한 결혼 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세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주택 구입을 누구의 명의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집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는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주택 관련 세금에는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세와 같이 그 종류도 다양하고 계속해서 변하기도 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금이 정말 많아요. 자, 우선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의 차이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단독 명의는 주택의 소유권이 100% 한 사람에게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공동 명의는 주택의 소유권이 한 사람 명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명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분은 반드시 5대5가 될 필요는 없고요. 9대1이나 7대3처럼 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 명의는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처음 집을 계약할 때부터 부부가 함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지분만큼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취득세 부과 기준이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도 더욱 커졌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고려하실 때 취득세 부담을 반드시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공동 명의를 했을 때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양도세 주택 수 판단 기준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을 빼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후의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네. 이 양도 차익을 각각의 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에 대한 차익의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0% 정도,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면 큰데요. 맞습니다. 네. 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250만 원도 공동 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바꾼 경우에도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조사인데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 명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보통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공동 명의로 변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양도대금을 공동 명의로 각각 받지 않고 한 사람의 명의로만 받는 경우에는 실제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탈세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은요? 증여를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금액은 증여 당시에 시세대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세 5억 원으로 양도한다면 4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인 5억 원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팔게 된다면 5억 원에 취득한 집을 5억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증여를 한 후 10년 동안은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에서 이자 비용과 같은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네. 이 임대소득 또한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요.
이때 가구 단위가 아닌 사람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한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지만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18억 원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죠. 주택이 아주 비싼 경우라면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단독 명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9억 원이 아닌 12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올라가고요. 또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18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 명의의 상태에서도 단독 명의처럼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한 공동 명의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18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동 명의지만 나중에 신청을 할 때는 또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오. 옵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 명의를 일단 좀 구입을 할 때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3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속세의 경우도 좀 짚어주시죠. 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없다면 5억 원까지 세금이 없는데요. 네.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 원까지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누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열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지난 4일 주민들을 위한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 보면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은 대구시 남구 배나무샘골 마을문화센터에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1층에서 현장 접수를 하면 바로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시니어 바리스타가 상주하고 있어서 커피 제조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머니 앞치마 입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용 안정 수칙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커피 체험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셔요. 지금 이게 바로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무거우니까 조금 양쪽 손으로 해서 옆으로 돌려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커피 원두콩을 분쇄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투샷잔을 눌러주세요. 네. 마늘 다지듯이 지금 탬핑을 할 겁니다. 네, 손을 일자로 해서 꼭 눌러주세요. 지금 이 커피 나오는 게 유수라고 말하는데요. 아까 탬핑을 참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수이 고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체험은 끝났습니다. 바리스타 5년차 66세 김경숙입니다. 직접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보는 체험할 수 있으며 핸드드립 기구들도 구비되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남구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제 핸드드립 이렇게 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저와 좀 비슷한 분들의 연령분들이 오셔요. 여기서 친구가 되더라고요. 함께 커피 내리신 걸로 이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하니까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배우고 싶은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피를 마시는 곳은 참 많은데요.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텀블러를 하나씩 챙긴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체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커피를 내리는 어르신들의 눈이 열정으로 반짝반짝거렸습니다. 텀블러에 커피를 담고는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체험을 하러 온 주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는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현재는 매일 아침 출근 도장 찍고 있습니다. 핸드드립도 했고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한 가지씩 해보고 싶어서 들리고 있어요. 텀블러를 전부 가지고 오니까 체험해갖고 가면은 하루 종일 제가 먹는 음료가 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나이도 많은데 참 좋아요. 자부심도 생기고 나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할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우리 그냥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 이래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호기심에 더 오게 되고 저 체험관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동네 사랑방처럼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오길래 오늘 커피도 한 잔 먹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체험관을 찾게 됐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게 커피집에 가서 이렇게 타주는 것만 마셨지 내가 직접 체험해서 마시는 건 처음이잖아요. 호기심도 많이 가고 그래요. 저는 좀 순하게도 먹고요. 어때는 진하게도 먹고 싶은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이웃에 있어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도 못했는데 친근감도 느끼고 체험관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죠. 오셔가지고 한 잔씩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커피 향이 더 좋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곳은 커피를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과 담소까지 나누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원데이 클래스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과정도 개설해서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담당자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복지지원과 김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카페가 생기고 누구나 즐기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계층이 바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문화, 취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기획하게 되어 바리스타 체험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카페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체험 기회를 얻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남구에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시니어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의 테마이고 앞으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과정도 개설 예정이고 지역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하여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마을 사랑방처럼 내가 만든 커피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특히 가족이 방문하여도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남구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서울나래프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웃어봐. 웃는 여자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걸. 내 말 앞에 손살에 쳐도 좋은 듯 행복한 듯 웃는 네가 나의 삶의 햇살이잖니. 밤새도 눈 빨개져도 난 좋았어.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 혹시 중간에 끊길까봐 재미있는 얘길 달달 외고 준비한 게 달로 나가 연습도 했었지.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현장 리포트에 이어서요.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왔습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대구시와 지역 시민단체의 정책 토론 청구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건의 발단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에 대구시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도화한 토론회의 청구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정책 토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구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긴 했지만 청구인 수는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만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사항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종료 2년이 지난 사항도 토론 청구 제외 대상에 신설해서 넣었었죠. 네. 이에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토론 청구의 장벽을 높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정책 토론을 청구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책 토론 청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각계각층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책들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운영 중인데 영남권에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 조례의 경우엔 2008년에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었죠. 네, 시민이 정책 토론을 청구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정책 토론회를 청구하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1개월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토론회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토론 후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지를 들으면 민주주의제 하에서 바람직한 제도 같은데 대구시가 이렇게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대구시가 당시 밝힌 바로는 청구인 수를 현행 기준인 300명에서 5배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참여를 이끄는 핵심 정책 중심의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고 다게 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의 청구인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꾼 것이라는 뜻입니다. 300명은 사실 대구 전체 인구 대비 0.01%에 불과하지만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게 되면 전체 인구의 0.06% 정도가 됩니다. 네. 더욱이 군일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수가 늘었기도 하고요. 네. 또 대구시가 개선점도 강조를 했는데 청구인 연령이 한 살 낮아지면서 청년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정책 토론 제도에 참여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대구시가 이렇게 결정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직후에 제2의료원 건립 무산 문제로 인해서 정책 토론이 청구됐었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청구 인원의 적절성을 따져서 조례 개정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개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됐다가 삭제하는 등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가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려고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죠. 이 제도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시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건데요.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여러 건의 정책 토론 청구서도 제출했었잖아요. 네, 대구 지역 7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27일에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또 행복사회 서비스원 점검과 개선, 그리고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점검과 개선, 그리고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과 또 금호간 르네상스 종합점검,
염색 산단, 유연탄 화력 발전소 점검, 생활임금 산정 방식 적용 범위와 또 지원 주택 제도 검증과 향후 과제 이렇게 8건의 정책 토론 청구서를 제출을 했었죠. 네, 근데 8건 중에 한 건만 토론회를 열게 됐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제외한 7건에 대해서 미개최를 통보했습니다. 네, 이 정책 토론 청구 관련 조례안이 이미 대구시 의회를 통과한 거죠. 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에 조례안을 심의해서 청구 인원을 당초 대구시가 제안했던 1,500명에서 1,200명으로 낮춘 추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다시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시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방자치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주민 참여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시민 참여의 진입 벽을 높인 책임은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 최근 이슈가 된 건 대구시의 수사 의뢰입니다. 네, 대구시는 1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가 사문서 위조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거가 뭔가요? 시민단체가 7,310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해서 제기한 정책 토론 8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네. 기재 오류와 주소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명의 도용 의심 사례가 49건 발견됐고 이 중 5건은 도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8개 안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3,578건에 달했다고도 주장했죠. 그리고 그 구군 행정복지센터의 의뢰에서 확인한 결과 972명은 가짜 주소지를 기재했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참여자는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7,310명 중 실제 참여자는 전체의 22%인 1,635명에 그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가 입법 예고 기간 중 같은 날 청구서를 무덤기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할 일 없이 시정방해만 일삼는 이런 사람은 철퇴를 맞아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범죄 행각에만 나선다면 그건 시민의 이름으로 징치해야 된다면서 시민단체를 향해서 다소 센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태도가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정방해 사례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홍 시장 언급에 대해서 시민단체 반응은 어땠나요? 12일에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 7개 단체가 대구시 그 정책 토론 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전날 발표한 시민단체의 정책 토론회 청구인 서명부 허위 기재에 관한 그 기자회견을 재반박했습니다. 네, 대구시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한 건가요? 네, 우선 대구시가 2개월 반 동안 서명부를 검증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단체들 주장에 의하면 5월 19일에 서명인 명부 제출 후에 어떤 근거로 2달 반 동안 검증했다는 거냐는 겁니다. 네. 또 한 사람이 8개 안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한 그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서도 네. 토론 의제마다 중복 서명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시의 조치가 꼬투리 잡기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도 했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단체들은 특정 시민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정책 토론 청구를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해서 갈라치기를 하나. 이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행정력을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행정력 낭비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됐네요. 이번 문제 말고 다른 사안으로도 지금 대구시와 시민단체 사이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네, 대구시는 12일에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와 김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 등이 도로 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같은 날 오전에 퀴어 축제 조직위와 대구 참여연대는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쌍방 고발인 건데 양측의 논리를 좀 볼까요? 네, 퀴어 축제 조직위 측은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고요. 대구시는 퀴어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기강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퀴어 단체와 대구 경찰청장이 공모해서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건 불법 대법 시위 방지 차원이다. 네.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은 포용하고 화합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 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은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 내린 비 탓에 적잖은 게임이 취소됐습니다. 먼저 7일부터 9일까지 창원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주말 3연전에선 우천으로 한 경기가 수년된 가운데 2승으로 드디어 연승과 위닝 시리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쉰 뒤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중 3연전에선 우천으로 한 경기가 수년된 가운데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3승 1패로 주간 승률 75%를 달성하면서 기분 좋게 올스타 휴식기를 맞게 됐습니다. 네, 삼성의 연승 그리고 위닝 시리즈 달성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삼성의 이전 마지막 연승과 위닝 시리즈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홈에서 열린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이었는데요. 이후 삼성은 연승과 위닝 시리즈와 한 달 동안 거리가 멀었지만 거의 NC를 상대로 모두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성공한 삼성 분위기가 지금 아주 잔치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프로야구 전반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의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 네. 네. 시즌 초반도 아니고 이제 144경기 중에서 절반 이상을 치는 시점에서 31승 49패라는 성적으로 최하위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현재 3위 두산과 이제 9위 키움의 게임 차가 7게임 차인데요. 네. 근데 삼성과 9위의 게임 차가 5게임 차입니다. 아주 독보적인 꼴찌를 하고 있는 셈이죠. 좀 심각한 수준 같긴 한데 원인이 뭘까요? 네, 어느 하나만 꼬집을 것 없이 여러 사유가 맞물린 결과겠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해줘야 하는 선수들이라면요? 아무래도 먼저 FA나 단연 계약을 통해서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선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투수 가운데에는 오승환이 있고 야수들 중에서는 오재일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구자욱 선수도 포함되어야 할 테고요. 근데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는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타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경기장 내에서의 활약은 이제 괜찮은데 네. 부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결장을 한 게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강민호와 함께 타선을 이끌던 구자욱이 부상으로 이제 전열을 이탈하자 삼성의 승률이 이제 급전직하면서 최하위까지 추락한 바 있는데요. 네. 리그 최고 연봉을 수령하는 만큼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승환 선수와 오재일 선수의 부진은 아마 팬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오승환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꾸준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팀의 최다 연패 기록 경신에 일조하기도 했고 리그 네. 최고령 투수인 만큼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오재일 선수는 다소 오해긴 한데요. 그동안 컨디션이 올라오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슬로우 스타터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기를 1할 때 타율로 마감할 줄은 생각도 못하긴 했습니다. 네. 전반기 삼성하면 저는 불안했던 불펜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되게 날카로우신데요. 네. 네, 전반기 삼성의 구원 WAR 즉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0으로 이제 리그 최하위입니다. 0이군요. 네, 팀 순위가 순위인 만큼 최하위가 아닌 지표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불펜은 두드러집니다. 이 탓에 올 시즌 첫 번째 트레이드의 주인공이 삼성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전반기에 트레이드를 2건이나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먼저 삼성은 지난 4월 27일 내야수 이원석과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투수 김태훈을 데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이죠. 포수 김태군을 내주고 전천후 내야수 류지혁을 품었는데요. 첫 번째 트레이드에 비해서 두 번째 트레이드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만 사실 첫 번째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두 번째 트레이드도 없었을 확률이 높죠. 어째서인가요? 네, 사실 지난 시즌 종료 후 삼성의 화두는 당연히 불펜 보강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 내내 뒷문 불안을 겪었던 삼성으로서는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네. 그에 맞게 FA나 이제 방출 선수들 가운데서 리그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들이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삼성은 스토브리그 내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시즌 중에 불펜 문제가 예상 이상으로 크게 불거지자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팀의 핵심 자원을 내주는 불리한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가 신통치 않았고 네. 오히려 이제 트레이드로 나간 이원석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이 이원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트레이드를 재차 진행한 셈이죠.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해 주셨는데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나눠가지고 후반기 삼성의 반등을 위한 희망적인 요소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먼저 7월 들어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김현준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현준 선수는 이번 달 들어서 3경기에서 4안타 이상을 때려내는 등 거의 모든 경기에서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록 후속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테이블 세터로서 충실히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김현준 선수의 존재 덕분에 네. 구자욱, 강민호, 피렐라 등 강타자들이 타점을 올릴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죠. 그렇군요. 투수진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좌완 불펜 이재익 선수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다면은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중요한 국면에 등판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익 선수가 불펜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제 박진만 감독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펜이 튼튼해지기를 후반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2경기나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7일 금요일 제주도에서 치른 K리그1 21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화요일 대구에서 열린 K리그1 22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선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0대0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역시나 우천이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주전부터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대구는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끌려갔는데요.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구 역시 코너킥 상황에서 홍철의 날카로운 킥으로 제주 골망을 흔들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비 진영에서 이제 홍철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오승훈 골키퍼가 선방해내면서 이제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또 후반전 대구는 꾸준히 찬스를 만들면서도 좀처럼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장성원이 세컨볼 상황에서 다이렉트 슈팅으로 제주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였던 것 같고 홈 강원전도 전일 한번 해볼까요? 네, 상대 강원은 전반전부터 이제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구는 이제 징계에서 복귀한 에드가를 앞세워서 이를 뚫어내고자 했지만 번번이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 경기 종료 직전 이제 장성원의 멋진 돌파에 이은 에드가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VAR 판독 결과 이전 장면에서 에드가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구는 홈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거둔 건데 뭐 패배가 없으니까 뭐 좀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중위권 경쟁 상대인 제주전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이상으로 하위권인 강원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당연히 이기면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지지 않았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면한 거 아닐까요? 최악은 아니기는 한데 네. 하지만 또 장기 레이스에서 또 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확실히 잡아야 되는 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건데요. 네, 강원은 이제 22경기 중 절반인 11경기에서 패하며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상위권 팀들은 강원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건데요. 네. 이 차이가 이제 시즌 막판 상위권과 중위권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또 골 득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보면 지난 홈 경기였던 수원 삼성전도 무승부에 그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원전부터 대구는 리그 최하위 두 팀을 상대로 답답한 경기 끝에 연속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네. 두 팀이 이제 패배할 확률이 5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수원전은 이제 홈 관중이 가득 찬 경기이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다른 팀들은 잘 이기는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로 우리 홈에서 2번 연속 무승부라 이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아무래도 팀 간의 궁합 상성이 잘 안 맞았다고 봐야겠죠. 무슨 말일까요? 네, 두 팀은 좀 리그에서 이제 모두 패배가 많았던 만큼 네. 대구를 상대로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지지 않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내렸는데요. 네. 대구는 이제 또 리그에서 가장 공을 적게 만지는 팀인 만큼 네. 상대 공격을 막아낸 뒤 역습으로 주로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대구가 역습할 기회와 공간을 좀처럼 내주지 않았고 이제 평상시 대구의 공격 리듬이 발휘되지 못한 셈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대구보다 좀 수비적인 팀들에게는 대구 FC가 이기기 어려운 걸까요? 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합류한 벨툴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이번 주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8시 광주에서 광주FC와 K리그1 2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네, 달빛 더비군요. 광주전 어떤 양상 예상하시나요? 네, 광주는 대구와 승점 단 2점 차이로 이제 8위를 기록 중인데요. 네. 대구가 무승부를 거뒀던 두 팀과는 정반대의 팀 컬러를 가진 팀입니다. 능동적으로 주도의 공격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네. 원체 달빛 더비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원정팀이 승리하는 징크스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번 주말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은 특히 더 주의해야겠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하고 유선 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고요.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나 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더불어 KBS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가 제21회 대구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이웃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구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추천서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각 구군 담당 부서와 대구시 행정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25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공로를 적극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벌레들이 좋아하는 환경인데요. 최근 집안에 벌레가 출몰하기 시작했다면 천연 성분의 퇴치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린 쑥과 허브는 벌레들이 피하는 향이라고 하고요.
물에 살짝 씻어 물기를 말린 계피도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말린 계피를 망에 넣어 모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걸어두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2023년)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 7월부터 개정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횡단보도 위와 초등학교 정문 앞,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습니다. 또 인도 또한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시행하고 8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절대 주차 금지 구역 잘 지켜야겠습니다. 평일에 부족한 수면, 주말에라도 보충해야겠는데요. 주말 수면 보충이 질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경과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 주말 수면 보충이 신체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단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66세 이상 고령층에는 수면 보충이 2시간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이 4배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주중과 주말에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주말에 3시간 이상 더 많이 자는 경우는 염증 위험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보충 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도로를 정비했지만 오히려 도입 이후에 교통사고가 늘었다는데요. 대구의 경우 7곳의 보행자 우선 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로 양끝에 LED 안내 표지판이 걸려 있고 노면에도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써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은 운전자도 보행자도 잘 모르는 보행자 우선도로 널리 알리고 실천을 유도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